안녕하세요. 이제 2기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문제 쓰는 시기가 들어가죠.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적인 쟁송법에 관한 각종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들은 지금 현재 2기부터 이제 쓰는 것은 주어진 사례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나의 대답이거든요. 케이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과거하고. 그러니까 약술형, 기술형, 소술형하고 달라요. 사례형은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열린 결론이 없어요. 작년에 사정재결이 열린 결론이라는데 그 열린 결론 아니에요. 그것도 답이 있어요. 기각재결이거든요. 그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사정재결의 결론은 기각재결이에요. 기각재결이니까 원처분 중심주로 가서 처분의 위법성을 따져주면 돼요. 그 원처분 중심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기각재결도 원처분 중심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법성이 판단됐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각재결로 나와버렸는데. 그런 의미들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다. 사례형은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답을 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드린 1교시는요. 1교시는 그 시험 출제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 드리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페이지부터. 자, 시험 출제의 모든 영역인데 쟁송법은 브리타가 없어요. 경영학 두 과목은 브리타가 있어요. 경영학 두 과목은 브리타가 있는데 노동법과 쟁송법은 브리타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왜냐하면 나오는 주제가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문서를 이제 몇 개를 알고 계시는데 가장 처음 알아야 될 문서는 소장이에요. 소장이라는 문서를 알아야 돼요. 이 소장을 보면 원고, 피고, 인지대,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한 소,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1번, 뭐뭐를, 그 다음에 2번,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한다고 돼 있어요. 민소법에는. 근데 원고와 소장을 내니까 패소자라고 쓰면 안 되겠죠. 나는 무조건 이길 거 전제로 하니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쓰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은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지가 질 거 전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위법하니까 뭐뭇이 위법하니까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그 다음에 땡땡월, 땡땡일, 그 다음에 접수인, 땡땡 법원 기준, 이 소장 아셔야 돼. 이 소장을 아셔야 돼. 근데 이 첨부 서류에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처분서예요. 또 소장 부본이 있어요. 소장 부본. 이렇게 요 소장을 모르고 행정쟁송법 강의를 들었으면 백날 헛들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한 그림만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자, 그래서 이 소장을 잘 썼느냐. 이 소장을 잘 썼으면 적법한 소재기. 이 소장을 잘못 썼으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그러면 소장을 이제 제일 잘 썼다 못 썼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제일 처음에 행정소송의 한계론이 나와요. 행정소송의 제일 처음에 한계론이 나오는데 처음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물음이 행정소송의 한계론에서 첫 번째 물음이 여기다가 통치행위를 쓸 수 있느냐예요.
행정소송의 첫 번째 물음이 통치 행위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청구 취지를.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청구 취지 1번에 관한 논의예요. 아시겠죠?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에 관한 한계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득 궁금하잖아요. 아니 행정소송의 한계인데 행정소송에는 물경 행정소법 3조에 보면 4개나 있어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라는 이 4개의 소송인데 왜 뭐뭐를 뭐뭐한다라는 판결을 겁니다. 여기에서만 한계론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엄청 크게 얘기해 놓고는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이 소장의 이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을 쓸 수 있어 통치 행위를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소송 본질상 한계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다가 이행하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쓸 수 있냐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이행하라 의무이행소송, 해서는 안 된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 그거를 쓸 수 있냐고요. 그 문구를. 그러면 왜 여기서만 문제가 되느냐? 자, 4조의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가 이 소장에서 보면은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이 문구가 있냐 없냐가 차이예요. 이 문구를 지워버리면 이거 당사자 소송 가버려요. 이 문구를 지우면 당사자 소송이 돼요. 뭐뭐를 취소한다요. 뭐뭐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고 그럼 피고는 이제 행정 주체가 나오는 거죠. 시장 혹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니고 무슨 서울특별시 이렇게 이제 공법인이 나오는데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요. 근데 요 문구를 써버리면 항고소송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있잖아 21조. 혹시 법정 가져왔으면 행정소법 21조를 보면은 행정소법 21조를 보면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소의 종류의 변경해서. 그래서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문구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당연히 처분청에서 행정주체로 경정해주고 요 문구만 지우고.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소장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음은 여기다 통치행위를 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행정소법 제4조에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종류, 소장에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항고소송은 4조 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에서 이 뒷부분에 취소한다를 쓸 수 있대요. 4조 2호에 보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쓸 수 있대요. 4조 3호에 보면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이 뒷부분을. 그러면 그게 없는 처분청은 뭐뭐를 이행하라. 처분청은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행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쓸 수 있냐 했더니 4조에 없어요. 그게 쓰게끔 이렇게 허용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거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행정소송의 한계론이에요. 아시겠죠?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한계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정소법 45조 때문에. 행정소송법 45조가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니까 법정주의예요. 별도의 한계론이 없어요.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당사자 소송은요. 민사소송과 성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민사소송과 성격이 동일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원고가 민사소송과 성격이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이란 말만 나오지 행정소송법처럼 이 뒷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소소송,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부작위 확인소송 같이 이 뒷부분의 수로 부분을 이렇게 한정하는 법조항이 없어요. 민사소송법에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원고가 알아서 쓴다예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 취지 일반을 알아서 쓴다. 그러면 당사소송도 원고가 청구 취지 일반을 알아서 쓰기 때문에 한계론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고는 주구장창 항고소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그래서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법령을 취소송의 대상. 법령을 취소한다. 법령이 잘못됐어. 이런 거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안 돼?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서.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뭐야? 그랬더니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조 1항 1호에 하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써라 여기다. 그럼 통치행위가 처분이냐? 처분이에요. 문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설령 처분일지라도 쓸 수 없어. 그게 통치행위예요. 자, 그래서 그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결국 뭐다? 청구취지 1번과 관련돼 있다. 청구취지 1번과 관련돼 있다. 이게 한계론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의 목차에 보면 1장이 통치행위, 2장이 무명항고소송론이라 해서 의무행위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근데 예방적 부작위소송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 예방적 부작위소송이 작년에 나왔어요. 제 1문에 문제 2번 나왔어요. 한번 봐볼까요? 작년에 그 뒷부분에 보면 행정소송법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행정쟁송법 문제 1 물음 2 위 사안에서 비형이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의리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자 하기 전 이게 예방적 갑은 의리 이 사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부작위 라는 소위적 즉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가라고 30점씩이나 줬어요. 이 30점씩이나 줬다는 얘기는 30점짜리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면은 설령 3점이면 여러분들 28줄이니까 한 56줄을 써야 되는 이제 84줄을 써야 되잖아요. 84줄 다 안 써도 돼요. 50줄만 써도 3점 줘요, 이거. 논리적으로 쓰면. 분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만 막 분량 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례형에서는 분량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냈어요. 대학에서 논술로 수리 논술이라는 거 있죠. 수리 논술을 냈어요. 그럼 수리 논술 내면 어떤 애는 막 2페이지에 걸쳐서 막 그걸 써요. 증명한다고. 어떤 애는 대량 반 페이지 딱 썼어요. 근데 그게 너무 명쾌하게 답이에요. 그게가 수석하죠. 비슷해요. 법학 답안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동에서 강사들이 뭐 써야 되는데 그건 뭐냐. 명가락 작전. 제대로 답을 못 쓰니까 주변본 막 써서라도 어떻게든 채점자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명가락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들어가서 딱 정확하게 풀이하고 나와버리면 돼요. 풀이하고 나와버리면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여기다 통치행위를 쓸 수 있을까? 대통령의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갑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했고 서울시장은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갑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1편의 행정소송의 한계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계론이 통과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여기를 취소한다라고 이제 일단 간주를 하죠. 여기가 이제 취소한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작위가 이 범위로 확인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4조에.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여기다 쓸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판례의 결론. 그게 판례의 결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판례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판례의 결론이 그거라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는 게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 그다음에 제소기간, 관할법원. 이 소장 원고가 소장을 쓸 때 7가지 소송 요건이 있어요. 7가지.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 제소기간, 관할법원은 원고가 다 제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쓰면 소장 부본 있죠. 이 소장 부본을 그 접수한 이 법원이 피고인 처분청한테 보내줘요. 이 소장 부분을 피고인 처분청한테 보내줘요. 그럼 피고인 처분청은 답변서를 내요. 여기다가 답변서를 내요. 답변서인데 이걸 뭐라 하냐? 본안전 항변이라 그래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본안전 항변을 해요. 본안전 항변이라 그래요. 이거를 답변서를 내면 자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 본안전 항변이라 그래요.
요 소장에 관하여 아이고 판사님 소장 잘못 썼다니까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 이걸 본안전 항변이라 그래요. 이거 그리고 이 청구 원인이 위법하다 여기에 대하여 이 답변을 해요. 위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본안으로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서 다투게 돼요. 어쨌든 본안전 항변을 하는데 문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이 다 잘 써 있어. 다 잘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쓰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가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는 항변. 두 번째는 행정심판, 필수적 행정심판을 거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라는 항변. 이 두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협의의 소익과 행정심판 전취주에 대한 항변은 피고가 하는 거예요. 답변서로. 원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고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피고가 이 답변에서 본안전 항변을 안 하면 그럼 본안으로 넘어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직권조사사항. 그래서 이 법원에서 직권조사를 하는데 너무나 명백하면 법원에서 하는데 애매할 때는 답변서가 없으면 적법한 소재기라고 넘겨줘 버려요. 그냥 그때는. 자, 요거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장 적법한 소재기냐 부적법한 소재기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행정소의 한계론에서 적법한 소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소냐 부적법한 소냐. 자, 이 소장에 관해서는 적법 부적법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처분은요 적법 위법이라고 그래요. 소장에다가 위법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위법한 소재기다 이러면 큰일 나요. 부적법한 소재기다. 그러니까 법학은 얼마만큼 용어를 정확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많이 하는 동료라든가 언니 오빠들 있을 수 있어요. 형 동생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쟁송법 점수가 안 나왔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한 가지 현상밖에 없어요. 많이 아는데 법학적 개념을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많이 아는데 법학적 단어를 잘 못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답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학적 단어를 썼어. 그러면 채점자는 그 단어의 의미를 내가 안다고 간주하면서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법학 답안, 행정쟁송법은 애워서 쓰면은 고득점 한다니까요. 뭐하러 이해해서 써? 이해 못해도 된다니까. 애워서 쓰면 돼, 애워서. 애워서 쓰면 돼요. 대충 언저리에. 근데 애워서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 법학 용어에 맞는 용어들을 쓰면 된다. 근데 내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그걸 어찌 하냐고요. 한 5년 공부해야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말로 써서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보고 베끼면 돼요. 애워서.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들 수학 있잖아요. 고득점 맞는 건 그걸 알아서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현우진이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등급 맞으려면. 시중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전부 다 문제하고 답을 암기해버리면 되죠. 풀이 방법을.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아니요. 암기 돼요. 암기가 먼저예요. 이해보다. 이 인류 역사상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어디서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더텅이 우리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텅이라고 그래요. 이 마더텅이 뭐예요? 엄마의 무릎 아래에서 배우는 언어란 뜻이거든요. 엄마가 처음에 맘마 아빠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얘한테 말해줘.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 우리가 2,000번 이상을 들여야 한다고 그래요. 아동 언어학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내가 이해하고 나서 엄마를 아는 거예요, 단어를? 아니죠. 그걸 가리킨다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엄마 보고 아빠라고 했더니 엄마가 반응이 없어. 그럼 애가 그러죠. 내가 잘못 말했나? 엄마 그럼 반응. 와, 우리 애기 천재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말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그거구나. 뭐에 연결되는 거. 똑같아.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은 반응을 보고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암기가 문제라. 언제나 암기가 무슨 개떡같이 이해가 문제야. 나 이해하시고 날씨가 풀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나쁜 새끼야. 제가 보기엔 강사도. 그거 뭐예요? 너 3년 공부해라는 뜻이에요. 3년을 공부해도 그거 이해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왜 스트레스 받냐고. 암기가 안 된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래서 암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문자로 외우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블루투스 끼고서 핸드폰에다 내 말로 판례를 노동법이라든가 판례 내 말로 녹음을 해. 왔다 갔다 들어요. 계속. 근데 들을 때 녹음을 할 때 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중간에 혀가 꼬여. 그럼 그거 내가 모른다는. 그게 내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확 안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앞에 있던 혀가 꼬인 지점 다 지워. 다시 읽어요. 그걸 한 3-4번 읽다 보면 그게 또 들어가요. 머릿속에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영학 두 과목은 정의를 외워야 돼요. 정의. 이 정의가 경영학이라 이게 학의 학자 있죠. 학문의 학자는 이 theory가 뭐냐면 모델하고 동의해요. 모델. 그럼 모델이 뭐냐? simplify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현상 중에 의미 있는 현상만 고르고 골라서 모델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학자가 봤던 그 현상들은 다 뭐예요? 어려운 말로 사상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운다고요. 근데 지울 때 그냥 지우면 문제가 되니까 이 학문에서는 K상수 처리를 해요. 콘스탄트라고 독일어인데 K상수 처리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학문에 영향이 없는 걸로 간주할게 하면서 그 요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독립변수죠. 실험실에서는 그건 독립변수예요. 나하고 무관한 변수라. 그런데 내가 모델로 채용한 현상들은 종속변수예요. 그럼 그 종속변수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이거 매니플레이션,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 조작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계속해서 기납적으로 수집을 하죠. 그 수집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력 있는 이론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이론을 내놓으면 그 시각, 그거를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 안에 독립변수를 가지고 말을 만든다고요, 문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경영학 보면 어떤 학자 이름하면서 누구누구에 하면 뭐뭐라고 하고 있다. 그걸 외우셔야 돼. 그걸 못 외우고 그냥 내 생각대로 누구는 좋은 말 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거야.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법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이라고요. 암기하세요. 암기. 지금 동차에도 지금부터라도 암기를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더라도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암기를 안 하고 10명 중에 제가 보기엔 8명이 암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수험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해하면 자기가 쓴다고. 근데 쓸 때 어떻게 써요? 암기가 안 됐으니까 자기 말로 써요. 자기 용어로 써요.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로 써요. 그러니까 매번 꽈락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꽈락이 나온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다 또 우연찮게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고장 났어도 오전과 오후에. 그런 것처럼 느닷없이 어느 쪽에 글을 쓰다 보면 문득 교수님 보시기에 얘는 얘 얘기한 것 같은데라고 선해를 해줘요. 좋은 의도로 오해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꽈락을 면하게 돼요. 그렇게 써놓고. 그런 심각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도 이제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 대상인데 처분을 쓰라고 그래요. 처분을 취소한다예요. 대상인데 처분을 취소한다예요. 그러면 반드시 처분서를 여기다 첨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처분서에 쓰여져 있는 처분의 명칭과 여기다 쓰는 처분의 명칭이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처분의 명칭과 이 처분의 명칭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치했을 때 그러면 처분서라고 나온 문서가 전부 다 처분이라는 거죠. 처분이라고 나온 문서가 전부 다 처분이라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나 이번에 해고 처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이번에 정년퇴직, 명퇴당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처분은 오로지 처분청인 행정청, 국가기관만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만이 할 수 있잖아요. 처분은. 그죠? 그러니까 처분청이 한 것만 처분인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처분청이 한 처분 문서가 그러면 처분청이 했다고 해서 다 처분 문서랑 그 이름 아래에 있는 건 다 처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판례를 외우셔야죠. 그래서 판례를 외우는 게 일단은 핵심적인 핵심이에요.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요 판례를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처분문서 한 개일 때는 행공특법권의 국권지경
혹은 행공특별권익위 국권직관이라는 판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두 문자로 외우셔야 돼요. 저도 다 두 문자로 외워요. 강사인 저도. 그런데 수험생이 두 문자로 안 외우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행공특별권익위 국권직관으로 외우는데 여기다 쓰는 건데 왜 그 판례가 나왔을까? 그 판례가 왜 나왔을까 했더니 법조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는 것과 관련된 법조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법 19조가 있어요. 여러분 법정 가져왔으면 법정 보시면 돼요. 19조 보면 취소의 대상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취소한다의 대상이 뭐냐? 취소의 대상, 취소한다가 취소인데 취소한다의 대상이 뭐냐 그랬더니 19조에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라고 써놨어요. 처분 등. 그러면 처분 등 이거는 뭐예요? 복수란 뜻이죠. 무슨 등자를 붙인다는 건 복수죠. 그러면 처분 등은 처분 하나 외에 뭐가 또 있다는 거네.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더니 우리 행정법 2조 1항 1호를 봤더니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2조 1항 1호에. 그러니까 처분 등은 뭐예요? 우리 법은 두 개를 가지고서 처분 등이라 했네. 앞에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 그거를 처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등이니까 하나를 더 붙였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렇게 붙여놨네. 됐죠? 이렇게 해서 처분 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 그걸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고 혹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넣으려고 딱 봤더니 아이고야 19조에서 한번 걸리죠. 19조는 뭐라 하죠?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랬고 그 뒤에 다만 단서가 있죠. 다만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딱 쓰려고 봤더니 아이고 청구 원인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위법하니까 했더니 그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어야 되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이론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 소장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이런 학문이 아니라 학문 하나도 없어요. 쟁송법에는. 학문이라고 할 게 없다고요. 쟁송법은 문서 해석론이에요. 한마디로. 문서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 문서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냐. 문서를 어떻게 써야 소송에 가서 판사님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쟁송법에 관한 각종의 얘기들이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분서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처분서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처분서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처분서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처분서가 두 개인 경우에 첨부서류에다 처분서 두 개인 경우에 어떤 처분서를 첨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처분서가 내가 두 장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 처분서를 두 장을 받았는데 어떤 처분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 되지? 자, 그게 처분서 두 개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라는 거 배웠어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은 여기 첨부서류에 원처분 문서와 취소되고 남은 처분 문서 있죠? 두 개 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 다 붙여라. 그 대신 요 제소 기간은 뭐하고 비교해서 보겠다? 원처분 발령이라고 비교해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문서들. 그 다음에 가행적 행위라고 어려운 게 있는데 가행적 행위는 흡수되어 독립된 조제 가치를 상실해요. 처분 문서가 두 장 있는데 뒤에 처분 문서가 발령되면 앞에 있는 처분 문서가 뒤에 있는 처분 문서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뒤에 있는 처분 문서만 첨부해라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처분 문서는 첨부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완대 주실변이라고 있어요. 완전한 대체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요 내용의 실적 변경. 자, 그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이 뭐냐면 그 영업 제한 처분을 말해요. 영업 제한 처분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요소가 하나가 요일, 두 번째가 시간. 그래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요거를 오전 6시부터 2시간 땡길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요일을 변경시키면 앞에 있는 처분 문서의 전부 취소, 뒤에 있는 처분 문서의 새로운 발령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처분 문서 여기다가 첨부할 필요 없어. 흡수되는 거 동일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요일은 그대로 뒀는데 시간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시간은 그대로 그러니까 요일을 두고 시간만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시간만 변경시키는 건 앞에 처분의 전부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처분도 유지되고 뒤에 처분도 중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별도로 있으니까 너 그거 중에 어떤 거 처분 취소송 제기할래? 저 먼저 거요. 그거면 그 처분 문서 여기다가 첨부해. 그런 뜻이에요. 조금 다르. 그러니까 문서를 어떻게 첨부하냐고 관련된 게 처분 문서 2개고 그 문서를 첨부했다면 그 문서의 처분 내용 이름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일치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의 대상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봐볼까요? 자, 취소의 제기했을 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써놨죠. 제1절에 그냥 처분이라고 쓰질 않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이라고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일원설이에요. 여러분들 일원설, 이원설 배우셨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쓰면은 일원설에 의해서 쓸 거예요라고 채점자한테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처분 이렇게 써버리면 나 이원설에 입각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일원설에 의해서 쓰겠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주어를. 혹은 나는 이원설로 쓰겠다면 그냥 처분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원설. 일원설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예요. 뭔가 말이 다르지만 이게 뭐 중복되고 토톨로지 동호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원설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예요. 이원설은 그냥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요. 그럼 처분 중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겠네. 그래서 이원설이죠. 일원설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일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치되니까 일원설 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국면으로 나갈 수 있다. 이원설. 그래서 처분이란 말만 막 쓰면서 판례 태도가 옳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논리 모순. 그러니까 판례는 이론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계속 써가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답을. 우리는 판례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가 답이라서 판례를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표현 자체를. 자, 그래서 여기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 처분 문서가 한 개인 경우. 자, 이렇게 처분 문서가 한 개인 경우 여기.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지? 했더니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 공권력의 행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인데 자, 판례 때문에 그래, 판례. 자, 그 법조문을 보면 공권력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게 판례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판례가 국민에 대해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자,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 발생케 하는 등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거죠. 판례가 행공특법 권익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이렇게 보자. 이렇게 판례가 내용 4개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판례가 볼 때 몇 개라고요? 4개. 첫 번째, 법규하여 권리 설정을 명하는 거. 두 번째, 법규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 세 번째,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거. 네 번째,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을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요 3개가 돼야 이게 돼. 이렇게 봤어요.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었어야 되는데 권리 설정을 명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기예요. 전부 다. 왜요? 명한다, 하게 한다. 이 말은 다 뭐예요? 저쪽에 행정청 측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용어들이죠. 위에서 밑으로 때려주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명하고 위에서 밑으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권리 설정을 명하게 함으로요. 권리 설정을 명함으로 해요. 명함으로. 항상 특허가 권리를 설정해 준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강사들도 그러고 교수님 책도 그래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라고. 예, 그러니까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명을 받아서 내가 권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명을 받아서 나가 권리의 설정을 받는 거예요. 명을 받아서. 아시겠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권리의 설정을 명한다고요. 자, 어쨌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근데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걸 우리가 강학상 특허, 강학상 허가, 강학상 인가, 강학상 대리라 그래요. 허가 특허 인가 대리를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학상 하명이요. 하명.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다라는 건 다 강학상 하명이에요. 99.9%가 강학상 하명이에요. 0.1%가 허가 특허 인가 대리예요. 대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수험행정법 영역에서 강학상 대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재결이요. 남의 땅을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빼서 저기 용산 개발 빼서 그리고 개발 딱 해. 그러고 나서 탁 다시 분양해줘. 이런 건 다 뭐예요? 강학상 대리예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다음에 강학상 인가는 버스 요금 인상 있죠? 버스 요금 인상 인가가 강학상 인가예요. 강학상 인가. 그다음에 허가 특허는 너무 많이 아시죠? 허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일정한 요건까지는 갖춰라. 능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강학상 허가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좀 갖추어라. 최소 조건을 갖춰라. 그럼 최소 조건을 갖췄어, 애가. 능력도 안 되는 애가. 그래서 들어갔어. 그래서 망했어. 뭐죠? 능력 싸움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거죠. 자, 이거. 그래서 그건 그 있잖아요. 헤어컷 이런 미용실, 여자 미용실 엄청나요. 또 커피숍 전부 다 허가죠. 허가. 그러니까 시설 요건,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허가를 내죠, 국가가. 이거 강학상 허가. 그런데 강학상 특허는 능력을 요구해요. 강학상 특허는 능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허가업은 소규모, 특허업은 대규모. 대규모는 능력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스 노선 운송 사업 있죠? 요거는 능력을 요구하니까 특허예요. 그다음에 운전면허는 능력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이 특정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다 주니까 그거는 허가죠. 운전면허는 허가.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죠. 왜 특허예요? 일정 사람들만 내주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공통수라 그래요. 확인공증통지수리. 여러분들 1차에서 민법총칙에서 배웠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걸 말해요. 준법률행위를 말해요.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통지 승낙, 연착된 승낙 이런 것들을 다 통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고. 근데 여기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해서 확공통수, 확인공증 통지수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 판례가 어땠냐면 권리의 설정을 명해 그거는 권리 설정을 명해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야. 의무의 부담을 명해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야. 기타 법률상을 직접 발생시켜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개에 포함 안 되면 여기 있으면은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야. 이렇게 과거에는 봤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변경됐어요. 판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판례가 어떤 이상한 데에서 인정을 했어요. 판례가 인정한 사안이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 정정. 그러니까 지적상 정정. 공부인데요. 공부. 지적공부의 지적사항을 정정하는 거 있어요. 정정. 지적사항 정정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거는 뭐예요? 이 공부 있잖아요. 공부. 공부의 기재의 공부. 각종 공부, 공적 장부에 뭔가를 기재하는 것은 공증행위라 그래요. 행위자가 빠지면은 행정행위인데 행위자가 뒤에 붙어 있으면 그냥 사실행위예요. 그냥 거기다가 써넣는 거네. 공증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이 뭐냐 했더니 권리 설정을 명하나 상관없어. 지적이 뭐예요? 지적. 땅에 본적지를 만든다. 땅의 주소지. 지적을 땅의 주소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본적 있잖아요. 본적. 여러분들 지금도 본적이 하나? 그러니까 본적도 있고 주소도 있고 본적지, 주소지, 거주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세 가지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생기거든요. 사람은 본적지, 주소지, 거주지. 그래서 우리의 옛날로 치면은 호적인데 그 호적 있잖아요. 그게 있는 곳을 본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호적 다 떼고 호적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흐려졌는데 그런 의식이 본적, 지적도 마찬가지. 땅이 여기가 몇 번지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지? 땅의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은 이쁜 모양인가, 사각형인가, 삼각형인가, 그 다음에 이게 땅의 상태가 좀 괜찮은 곳인가, 그 다음에 그 주변은 어떻지? 다 도로 옆인가, 아니면 산 비탈 밑인가, 근데 거기에 주소지가 어떻게 돼? 산 5-1번지야. 그럼 지적이야, 그게. 그런 것들이 지적을 말한다고 해요. 지적사항이라고. 근데 이 지적에 특히 뭐 중요한 게 주소의 주소. 그 땅이 소지하고 있는 주소. 그러니까 5-1번지인데 5-2번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5-1번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 5-2번지예요. 그때 알고 보니까 5-1번지고 여기가 5-1번지인데 5-2번지. 그러면 서로 땅을 만약에 사고 팔 때는 분명히 나는 5-1번을 사고 팔았는데 지적 공부상에는 5-2번을 사고 판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가 뭐하고 불일치하고 있죠? 등기부하고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가 불일치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냐는 거예요. 바로잡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청에서 안 배우셨나? 지적 공부를 가지고서 일치시켜요. 등기부가 잘 돼 있는데 지적 공부를 보고 일치시키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5-1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불일치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일치할 때 등기부가 오히려 일치하고 진짜 상태하고 이 지적 공부가 불일치한데 지적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한다고? 그러면 지적에다 맞춰야지. 그래서 잘못된다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지적을 옳은 것으로 고쳐줘야 등기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거절했어요. 등기법원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처분이 아니었어요, 이거. 처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처분이 아니었냐. 이거를 이 지적, 땅의 주소 그거 바꿔주는 게 무슨 권리 설정과 의무부담과 법률사 효과가 뭔 상관이 있어? 상관없지? 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처분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요, 실권밀관, 실질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실권밀관, 실질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권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밀접한 관련, 지적은 실질적 권리관계, 실적 권리관계를 뭐라 하냐면 이걸 이제 실체법상 권리관계예요. 그래서 실체법 안에는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는데 이제 지적은 주로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관계, 즉 소유권이라든가 사고 파는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권직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 판례가 나왔어요. 요 판례가 미친 듯이 나왔어요. 4년 전에 시험 문제에서. 아주 시험이 났는데 노무사에서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는데 요 노무사만 싹 피해가고 다 나왔어요. 입법고시에서 나왔고 법원행시에도 나왔고 심지어 행정고시에서 나왔어요. 이게. 근데 노무사에서만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타입을 보면 타입 1-1이 법규에 의한 권익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는 거. 타입 1-2번은
권익이 기타 범죄사건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 타입 1-3번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 그래서 법 권익이 국권 직관 이렇게. 타입 1부터 타입 3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브리타가 없어요. 브리타가 다 판례 가지고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자 1-4는 뭐냐면 수리만큼은 매우 독특한 이 구성을 갖고 있어요. 자족적 신고의 수리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를 하는 전 단계인 신고, 이 신고 혹은 신청이에요, 신청. 사실은 신청이에요. 근데 수리를 전제로 한 신청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청인데,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자족적 신고. 그러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원래 독일 말에는 신청, 신고 다 안멜퉁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수식어를 통해서 그 단어에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그러니까 자족적 신고, 자체 완성적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으면 신고, 신청, 요청 다 있죠. 우리 다 있잖아요. 신고, 요청, 신청 다 있잖아요. 등록 다 있잖아요. 근데 독일 말에는 안멜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걔네들이 구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배우고 와가지고 또 그거 끌고 온다고. 우리 걸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뭐라 나 있어요? 등록, 신고, 신청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입법자들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허가하고 특허는 신청이라고 보자. 뒤쪽에 게 허가하고 특허일 때는 신청이라 허특인데 허가, 특허, 인가, 대리. 허가, 특허, 인가, 대리는 신고를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신청이라 하자. 그건 약속을 한다니까요. 용어를 신청이라 하자. 법률 규정이 뭐라고 써져 있든지. 예컨대 영업 관할청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이 돼 있어. 2항에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래도 그 신고 아니고 그건 신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이 단어는 신고인데 신청이라 하자. 우리가 법률 개념상으로 약속을 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신고는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등록해야 한다도 있고 신고해야 한다도 있어요. 그럼 등록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아예 판례가.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자. 그러면 신고는 자초완성적 신고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지. 자초완성적 신고는 뭐냐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을 봤더니 등록이 없고 신고 하나만 돼 있네. 그러면 이제는 수리가 없이 수리 안 해도 되는 신고만으로 끝나는 자초완성적 신고인가 이게? 어떤 판례가 갑자기 느닷없이 형식적 심사 요건에 거치면 자초완성적 신고고 실질적 심사 요건까지 나아가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느닷없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수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밖에 이해전환 행정작용이 있었죠. 아까 공권리 행사 또는 그거보아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럼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 이 세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 판례가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합쳐서 우리 판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그럼 그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그래요. 판례가.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은 자기 행위로 나오거든요. 밖으로. 뭐를 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판례는 딱 나눠요. 둘로. 이 세 개의 표현을.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이렇게 나눠요. 판례가. 됐죠? 그러면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그 밖에 예준하는 행정작용이 뭘까? 여러분들 배우셨어.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2가 그거예요. 타입 2의 결론은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 다음에 타입 3-1번은 자,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한 법칙 그거부, 즉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데 이 3-2하고 4-1에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조합 설립 신고 있죠? 조합 설립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럼 조합 설립 신고, 왜냐하면 구직 중인자가 끼어들었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 조합 신고 설립 수리 거부,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이것도 거부 처분일까? 그랬더니 그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면 거부 처분이고 자체 완성적 신고이면은 처분이 아니다.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거 이제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3-2번. 기출 문제죠, 이것도. 그 다음에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은 행정청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보셨지만 4-1번하고 4-2번하고 4-3번은 뒷부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여기는 뭐라고 한다? 이 두 개를 붙여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거부처분 이랬어요. 거부처분 이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혹시 길기까지 배운 것 중에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중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전문 용어. 판례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19조와 2조 1항 1호를 통해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쓸 수 있어.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여기다 쓸 수 있어.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행정청의 행위에서 시험 문제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 행정청의 행위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판례가 행공특법권, 국권집권 요거 가지고 해결해요. 요것도 여기 해결하고 요 판례를 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고 요 판례를 가지고 이해준환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준환을 요 판례 가지고, 그러니까 요 판례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안들이 나와요. 요 판례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긴 것이 나오고, 요 판례 가지고 해결했더니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닌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0.0001%. 극히 예외적으로. 성경의 히라보로 치면 홀리고스. 극히 예외적으로 홀리고스. 영어로는 리틀. 어리틀도 아니에요. 그냥 리틀. 거의 없다. 아니, 없다. 홀리고스. 이 말이 왜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가 이제 승천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냐. 홀리고스하다.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 없다는데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의 없다는 문은 아니잖아. 한 명이라도 있겠지. 아니요. 없다는 뜻이 없다. 내가 다시 오면 아무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가 없을 때 내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믿는 자가 없어야 온다니까요. 믿는 자가 있으면 안 와요. 절대로. 거의 없다요. 홀리고스의 0.0001%. 행정청의 행위가 그런 뜻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행정청의 행위를 따지려면 이제는 이 판례 쓰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판례로 탈락된 애들을 지금 행정청의 행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판례 쓰면 안 되잖아요. 이 판례는 99.99%니까 0.0001%에 해당하는 이 판례가 뭐냐? 관행실법태요, 여기가.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야. 관행실법태라는 두 문자는 제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신림동에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그 행위를 행한 처분청과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 판례 가지고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을 끄집어내. 판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말 안 써요. 여기다는 거부처분도 이런 말 못 써요. 거부처분도 못 써요. 이건 그래서 오히려 오직 행정청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많이 소거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 문제로 내는 게 뭐냐? 첫 번째 자체 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자체 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는 이거는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거예요.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처분이 못 돼서 탈락해요. 시속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탈락해요. 그러면 거부처분이 아니니까 관행실법대로 가서 혹시 될까 했더니 돼버리면은 거부가 아니죠. 적극적인 행정청의 행위가 되니까 그때는 제외 처분이라고 제외로 말이 바뀌어요. 어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 있죠.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불허가 자,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돼야 되는데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되질 않아요. 일방에 대한 허가가. 그러면 그 타방의 불허가는 거부 처분이 되질 못해요. 그럴 때 관행실법대로 다시 하면 그때도 제외 처분이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게 명당 공표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일기 때 명당 공표. 미성년자 성매수자 명당 공표,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당 공표, 병역기 피자 명단 공표. 이 명당 공표 행위가 처분일까? 과거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관행실법태를 통과해 보니까 오라 이거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네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행위성을 띠고 있냐면 실적 관련성에서 행위성을 떼어요. 명단 공표 행위는 명단이 공표된 자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자극해요. 수치심 자극이라는 불이익사의 실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나와요. 자, 여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문서가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타입 1, 2, 3. 공권력 행사인가? 극거부인가? 그밖에 예전에 행정작용인가? 만약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행위인가? 요걸로 물어봐요. 요걸로 물어보는 지점이 어디다? 특히 특이의 중에 특이가 실권밀관. 요거하고 여기 관행실법태 요 두 부분이 특이의 중에 특이이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요 두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요 두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거 하나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원고적격으로. 원고적격으로 넘어가죠. 자, 원고적격. 후루룩 정리하는데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들으면 맨날 잊어버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강사의 숙명이에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앵무새. 옛날에 우리 형법의 신호진 교수님, 신호진 박사님이 연대 이제 법학과 나오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89년도에 시험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때도 일타셨으니까 지금까지 일타 강사였거든. 33년 넘도록 일타 강사신데 그분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테이프를 이제 그때 옛날엔 테이프를 팔았어요. 테이프를. 그럼 테이프를 팔면 어느 지점 가면 꼭 그 농담을 하시고 꼭 그 말씀을 하세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정말 신기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강사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했던 얘기 또 하게 돼요. 자, 원고 있죠. 원고 적격은 자, 두 번의 이론의 변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범자 이론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수범자 이론. 두 번째는 이제 규범 해석론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규범 해석론. 이거 수범자 이론과 규범 해석론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수범자 이론이 뭐냐? 수범자 이론은 자, 취소한다는 이 처분 있죠? 이 처분을 나누는 거예요. 이 처분이 침익적이야? 침익적 처분. 그다음에 이 처분이 수익적이야? 수익적 처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침익적 처분 있죠?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을 말해요. 수범자 이론은. 그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이 직접 상대방을 수범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직접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민이요. 국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행정 객체인 국민을 가리켜요. 그러면 수범자 이론에서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잖아요. 그럼 100% 온 거예요. 100% 온 거.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면 100% 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이냐 수익적 처분이냐 직접 상대방이 만약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원고가 직접 상대방, 이 처분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원고가 이 처분서를 받은 이 직접 상대방은 딴 게 처분서를 받은 사람. 처분서를 받은 사람한테 그 처분서의 성격을 봤더니 침익적이네. 그러니까 문서의 해석문이라니까. 침익적이네. 너 100% 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원고 적정론 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원고 적격을 논하면 뭐예요? 얘는 뭘 모르고 쓰네.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100% 원고가 아니에요. 원고가 아니에요. 문제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인데 얘가 침익적 효과를 받네. 이게 규범 해석론이에요. 여기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데 얘가 제3자인데 수익적 효과를 받네. 수익적 효과를 받는데 이 자식이 들어가서 침익적 처분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처분청한테 얘한테 침익적 처분 좀 해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고적 격이 없죠. 얘는 100% 반사적 이익이죠. 이건 100% 반사적 이익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원고적 격이 없어요. 얘만 문제돼요. 그럼 이 침익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반사적 이익일 수도 있고 이 침익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반사적이냐 법률상이냐를 나누는 판례의 기준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오죠. 느낌이 오시죠? 이거 다 배우신 거죠? 배우신 거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배웠어요, 이거. 그래서 인근 주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인근 주민, 경업자, 경원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경원자가 아니고 경업자가 아니고 기존업자, 인근 주민, 기존업자, 그 다음에 타방, 신청인 중에 타방 신청인, 그 다음에 주주, 단체, 이렇게 총 5명이 문제가 돼요. 제3자로. 총 5명이 문제가 되고 그 5명을 제외한 일반적인 제3자가 법인 이사, 그 다음에 도로의 일반 사용자, 공물의 일반 사용자.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인 제3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요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나누는 판단 기준으로 인근 주민, 기존업자, 타방 신청인, 그 다음에 주주, 단체, 그 다음에 그 외의 제3자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지역외. 얘는 경쟁의 성격이 문제되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냐, 과당 경쟁에 대한 경영상 불합리의 방지를 위한 취지 규정이냐. 그 다음에 타방 신청인과 일방 신청인, 일허타불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냐. 그 다음에 주소, 권소, 지중기구, 주식소가,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법인이 그 권리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소송 제기에 기대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 단체 같은 경우는 진정 단체 소송, 부진정 단체 소송. 그 외의 제3자들은 여기서 판례가 나오죠. 근거 법률과 관련 법령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란 근거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관련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근거 법률과 관련 법령의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규정의 취지상 오로지 공익보호만을 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는 말한다. 그 판례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판례, 나는 판례 가지고 쓰는 거 이거. 그럼 최근에 어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 하도 이런 데서 내니까 다 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여기서. 최근에는. 법인 이사 사건에서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 자,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제3자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그럼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판례를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니야.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니고 누구냐 하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직접 상대방이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대한민국이에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누구? 경기도 성관이요. 성관이 위원장이에요. 경기도.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외국인 스티브 유. 자, 조선족하고 중국인인 조선족하고 스티브하고 이 셋은 직접 상대방이에요. 이 셋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처분 문서를 이 처분서를 직접 받는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직접 받고 저 처분서를 선관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받아요. 그다음에 저 처분서를 조선족이 직접 받아요. 저 처분서를 유승준이 직접 받아요. 그랬을 때 원고냐가 문제가 돼요. 국민이면 100% 원고인데 국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국민이 아니고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예요. 국가. 또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은. 사람이 맞긴 하는데 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 팔다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이에요. 국민이 아니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판례들이 다 있어요. 이 판례 외우셔야 돼. 원고가 되는 판례를 외우셔야 된다고 여기는. 각각의 판례들을. 그래서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지점이 이쪽이에요. 조선족 있잖아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거든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사증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강학상 특허예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외국인은 아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경선에서. 국경을 넘어서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래서 사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 부여해주는. 그래서 그거 강상 특허예요. 근데 그 사증 발급을 거부했어요. 조선족한테 거부했어요. 조선족. 코로나로 이제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 거부당했어요. 불법 체류 경력 때문에. 그랬더니 나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이전에 20년 동안 내가 거기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설거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내 삶의 터전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 나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스티브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26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26년 살면서 태어나기는 어디서 원정 출산해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그거죠. 속지주의에서.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죠. 한국은 태어나면 부모 국적을 받고 미국은 거기 자기 땅에서 태어나면 자기 나라 국적을 주니까. 그래서 이중국적의 상태에서 살다가 20년 동안 연예인 생활하면서 여기서 많은 법률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빤스런 했죠. 도망갔잖아요.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되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들어오려고 했더니 너 병역 기피자라서 안 돼. 사증 발급이 됐어요. 거부됐어요. 그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둘 다. 그럼 원고냐 했더니 조선족은 원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티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줘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줘요. 같은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을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성장하면서 네트워크상, 사회 네트워크상에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법률 관계를 형성할 것. 그 두 개. 그래서 재해동포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재해동포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고 적격의 시험 문제는 딴 거 없어요. 제3자에서 내요. 여기 기본 해석론 수범자 이론에서 통과를 하고 통과가 안 된 애들이 얘네들이다. 그 다음에 또 통과가 안 되는 게 직접 상대방 중에 얘네들이다.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 위의 제3자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승준 판례가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원고 적격 최근에 안 나죠. 자, 처분문서 여기 두 개, 이거는 재결주의. 보면 2항의 치송의 대상 처분문서 두 개, 그 다음에 치송의 대상 재결주의 16년에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한번 거기는 굉장히 높아요. 논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별도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 기본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이 페이지 보면은 원고 적격에 보면은 처분에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 시험 문제로 인근 주민이 한번 나왔죠. 작년에. 인근 주민 나왔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아닌 기관, 대한민국, 외국인 이렇게 세 개. 좀 쉬었다가 피고 적격부터 또 소록 또 얘기해 드릴게요.